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선생님들. 네, 오늘도 많이 오셨네요. 사실 일요일 날 이게 참여가 되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딱 엑기스만 녹화해서 행복하게 단톡방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다 물어보셔야 돼요. 다른 선생님들이 나중에 이 녹화 영상을 볼 때, 아, 이런 건 선생님들이 궁금할 것 같은 거 내가 대신 물어봐줘야지. 이런 식으로 많이 물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빠른 속도로 해볼게요. 오늘 크게 두 가지인데요. 제가 학생들 300여 명이 설문에 참여한 결과를 오늘 공유해 드리고요. 그리고 또 뒷부분에 우리 문영아 선생님께서 우리 행복가교 지역 모임이랑 행복 줌살롱에 대한 설문조사 그 결과가 아주 깔끔하게 잘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문영아 선생님 시간이 또 2부에 잠깐 또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번 시작해 볼까요? 제가 이 연구를 하게 됐던 그 배경을 짧게 프롤로그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난 30년간 이 스탠퍼드 대학의 캐롤 드웨 교수의 이 연구가 전 세계 교육계를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이게 좀 심각하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소위 인간에겐 fixed mindset, 재능은 타고나는 거다, 고정돼 있다. 이거는 재능이 뭐 없던 게 생기거나 하는 게 아니다. 이런 이제 고정 신념이죠. 그 다음에 growth mindset, 사람은 노력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재능은 키워질 수 있다라는 신념인데요. 캐롤 드웨 교수의 실험은 아주 간단합니다. 학생들에게 노력 칭찬을 하면 성장형 마인드셋이 생기고요. 능력이나 재능을 칭찬하면 고정형 마인드셋이 생겨서 학생들이 노력을 안 하게 된다. 그래서 재능 칭찬을 하지 말고 노력 칭찬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근데 이 이론이 얼마나 강력하냐면 행복 이론 중에 자기결정성 이론 다 들어보셨죠? Self-Determination Theory. 그거 누구 이론이냐면 라이언 DC 이런 학자들 이론인데요. 그 중에 한 명이 이화여대 교육학과 주최로 줌으로 세미나를 했어요. 2달쯤 됐을까요? 근데 제가 그분 화면을 하나 제가 캡처한 게 있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그러니까 자기결정성 이론의 최신 경향을 설명을 한 거예요. 최근 동향을 소개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제 그래서 소위 결론이죠. 이제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요것만 알아두셔라 하면서 짝짝짝 정리하는데 그 중에 딱 한 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학생들에게 피드백을 할 때 재능 칭찬하지 말고 노력 칭찬해야 된다 라고, 그냥 검증할 필요도 없다. 이건 너무 당연한 거니까 의심의 여지 없이 그냥 모든 전 세계적인 학자들이 그냥 이거를 항상 인용을 해요. 그래서 이거 되게 심각하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적어도 우리 연구 결과를 보시면 이게 심각하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누가 참여했는지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학생들 총 326명이 응답을 했고요. 재능 칭찬을 선호하는 학생이 42.9%, 노력 칭찬을 선호하는 학생이 57.1%입니다. 비슷비슷하네요. 그렇죠? 자, 두 번째. 출생 연도. 고1이 31.3% 참여했고요. 중3이 20.9%, 그 다음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이 약 46.9%가 참여했습니다. 그 다음에 남녀 비율은 남자가 38%, 여학생이 약 61% 정도 참여했고요. 그 다음에 신분, 중학생이 67.8%, 고등학생이 31.6%가 참여했습니다. 그 다음 성적을 물어봤더니요, 90점 이상에다가 11%, 80점 이상에다가 19%, 그럼 70점 이상에다가 26%, 이런 식입니다.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의 성적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도 재능 칭찬과 노력 칭찬을 선호하는 게 달라지는지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부가 재밌냐 물어봤고요. 그리고 공부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느냐도 물어봤습니다. 자, 결론을 소개하겠습니다. 자, 선호하는 칭찬 유형과 자존감. 324명 전체 응답을 분석해 보니까요, 노력 칭찬 선호하는 학생들 자존감 4.78, 재능 칭찬을 선호하는 학생들 자존감은 4.88. 약간 재능 칭찬 선호하는 아이들이 자존감이 살짝 높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게 중학교 학생들과 고등학생들이 이제 섞여 있잖아요. 분리해 봤어요. 중학생 따로 고등학생 따로. 그랬더니 중학생, 고등학생, 약간 충격적이게도요, 고등학생들은 이 결과가 뒤집어졌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전부 합쳤을 때는 재능 칭찬 선호하는 아이들 자존감이 높았는데, 이걸 중학생, 고등학생 쪼개보니까 중학생들은 재능 칭찬 선호하는 아이들의 자존감이 더 높고요, 고등학생들은 이게 뒤집어졌습니다. 이게 되게 신기하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 지금 이번에 설문조사 참여한 고등학생들의 자존감이 지금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한 달 전에 그 제주 아이비 학교 표선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설문조사한 결과,
재능 칭찬 선호하는 아이들의 자존감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특히 우리 일반 고등학교는 요 점수 차이가 얼마 안 나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닌데요. 아이비 고등학교의 경우는 통계적으로 확연히 유의미한 차이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게 이 평균 차이가 있다. 그 얘기는 이 수준이라면 표성고등학교 전교생을 대상으로 해도 이것은 평균 차이가 벌어진다라고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반 고등학교와 아이비 학교의 차이점도 봤고요. 자, 그런데 자, 여기서 또 신기한 거 보여드릴게요. 제가 강의하는 사범대 학생들에게 물어봤는데 보세요. 고등학생들처럼 노력 칭찬 선호하는 아이들 자존감이 더 높았어요. 이게 뭔가 거꾸로 나왔죠? 그런데 우리 행복가교 선생님들이 한 달 전에 응답한 거. 재능 칭찬 선호하는 선생님들 자존감이 더 높았습니다. 사범대생들과 우리 현직 교사들의 반응이 반대로 나왔잖아요. 이거 혹시 설명하실 수 있겠다 하시는 분 계세요? 제가 이걸 면밀히 분석을 했는데 지금 보시면 중학생들하고 현직 교사가 비슷한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자존감 높은 중학생과 선생님들은 재능 칭찬을 듣고 싶다. 난 뭔가 능력이 있어. 난 뭔가 좀 남과 달라. 이런 거. 그런데 고등학생들하고요. 사범대생들은 그러니까 예비교사죠. 노력 칭찬을 선호하는 학생들 자존감이 더 높아서 그러니까 자존감 높은 학생들이 의외로 노력 칭찬을 선택했다는 거잖아요. 중간에서 왜 이렇게 뒤집어졌을까요? 아니면 이게 정상이고 현직 선생님들과 중학생들이 잘못된 걸까요? 그러니까 지금 캐롤 드웨 교수의 논리로는 고등학생과 사범대생이 맞는 거고 제 논리로 하자면 현직 선생님들과 중학생들이 맞는 거잖아요. 자, 누가 정상이고 누가 잘못된 걸까요? 되게 궁금하시죠? 제가 이 분석을 해봤는데요. 한번 보시죠.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이걸 다 나열해 봤습니다. 이렇게요. 중학생, 고등학생, 사범대, 그리고 현직 교사. 올라가고, 그래서 중간에 고등학생과 사범대생들은 이렇게 떨어집니다. 근데 제가 이걸 분석하기 위해서 이 모든 거를 모두 데이터를 통합해 봤습니다. 454명을 분석해 보니까, 네, 4.9 대 5.2. 그리고 이거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합쳐보니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재능 칭찬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자존감이 더 높구나 라고 이제 말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가설입니다만 고등학생과 사범대생들의 인식에 어떤 왜곡이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몇 가지 자료를 좀 찾아봤어요. 월수금 학부생들, 이 사범대생들 강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결과를 보여주면서 물어봤어요. 아니, 너희들은 이 현직 선생님들과 결론이 다르게 왜 노력 칭찬을 선호하는 아이들이 왜 이렇게 많냐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한 학생이 이 결과가 되게 충격이라고 하면서 이 친구가 하는 말 잘 보세요. 재능을 칭찬하면 학생들이 자신의 평가가 깎일 것을 두려워해서 더 어려운 문제에 도전하지 않는다고 배웠기 때문이다. 이게 본인의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범대에서 이렇게 교육을 배웠다는 거죠. 그래서 교육봉사할 때도 노력 칭찬을 하려고 엄청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이렇게 훈련을 받고 있고 그렇게 학습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자신감이 넘치는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조차 당연히 노력 칭찬해야 되는 거 아닌가? 나도 노력 칭찬 받을 때가 더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고등학생들이 들어갔잖아요. 이게 수능, 입시가 코앞에 있기 때문에 사범대생들은 임용시험이 있고요. 고등학생들은 수능이 있는 거죠. 뭔가 시험을 앞에 두고 있으니까 학생들이 뭔가 그냥 꾸준히 노력을 해야만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노력 여하에 따라서 내 운명이 어떻게 될지 되게 불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문지영 선생님께서 채팅창에 뭐라고 써주셨냐면 고등학생과 사범대생들은 결과에 대한 자신감이 조금 낮을 수도 있고 그만큼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노력을 인정받고 싶어서 아닐까. 그러니까 저도 이제 바로 이 똑같은 이유예요. 수능과 그 임용고사를 코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지금 뭔가 글씨가 좀 깨져 보이죠? 글씨가 다들 깨져 보이셨나? 이제 좀 선명하죠? 네. 네, 이제 선명하게 보이시죠? 네, 맞아요. 그래서 불안하다는 거죠. 그 원인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있고, 또 이제 사범대는 워낙 아까 그 학생들이 이 학생뿐만 아니라 여러 명이 그렇게 동일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아니, 우리는 당연히 그 교육심리 시간에 노력 칭찬하라고 배웠는데, 그러니까 이 친구들 뿐만 아니라 이제 학교에서 이 고등학교 수험생들
담당하는 고3 선생님들은 학생들에게 특히 이 노력을 칭찬해주고 계시지 않을까. 야, 괜찮아. 너 충분히 잘하고 있어. 뭐 이런 식의 이제 피드백을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게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이제 드는 겁니다. 되게 좋은 의견 감사하고요. 자, 근데 이게 이제 시작이에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자존감을 연구했느냐. 사실 자존감은요, 행복감하고 아주 긴밀합니다. 예를 들어 올라가는 건 뭐냐면, 자, X축이 자존감이거든요. 자존감이 높아질수록 만족, 행복, 의미, 즐거움, 평안 이런 점수가 다 올라갑니다. 반면에 부정적인 지표들 있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떨어지는 건 뭐냐면 스트레스, 지루함, 짜증, 우울, 불안. 자, 이런 것들은 자존감이 높아질 때 점점 떨어집니다. 완전히 반비례인 거죠. 그래서 사실 자존감이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또 자존감에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공감, 자기연민, 회복 탄력성입니다. 자존감하고 공감, 상관이 있어 보이세요? 아니면 상관이 없어 보이세요? 자존감하고 공감. 여기 보시면 여기 파란색 이거거든요. 자존감과 공감력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감력 우리가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되게 강조하잖아요. 특히 남학생들. 여학생들은 공감력이 좀 높은데 남학생들은 공감력이 너무 없어가지고 맨날 야 역지사지 입장 좀 바꿔놓고 야 너 이렇게 공감력이 떨어지냐 맨날 얘기하는데 이거하고 자존감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뭐하고 상관이 있냐면 지금 보시면 자기연민. 이게 이제 제가 늘 최근에 강조하는 주제잖아요. 자기연민. 그 다음에 회복 탄력성. 회복 탄력성? 여기 보시면 회복 탄력성도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존감하고 상관계수가 더 강하게 나오는 것은 연민과 회복 탄력성이다 라는 거죠. 자, 그리고 또 볼까요? 자, 수업이 공부가 재밌냐, 의미 있냐, 의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은 둘 다 공부는 재미도 있고 그리고 의미도 있다라고 응답을 합니다. 네. 지금 올라가는 게 지금 파란색이 재미예요. 지금 보시면 요 파란색 요거 재미. 그 다음에 약간 붉은색 요거는 의미. 그러니까 자존감이 높을수록 공부가 재미도 있고 의미도 있다라고 하는데 반면 공부가 의무적으로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얘네들은 자존감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공부를 이거 해야 되는 거다. 내가 대학 가려면 나중에 뭔가 먹고 뭘 벌어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이 이거 해야지. 그리고 학생이 이거 억지로 엄마한테 혼나, 쫓겨나 이래서 하는 아이들은 자존감이 떨어진다. 뭐 이런 것들이 데이터가 많으니까요. 다 분석이 됩니다. 되게 신기하고 놀랍죠. 자, 그래서 자존감이 되게 중요하다. 자, 그러면 지금 재미와 의미를 얘기했잖아요. 자, 그럼 공부를 재미라고 생각하는 아이들과 의미라고 생각하는 아이들 차이에 한번 볼까요? 공부가 재밌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은 재능 칭찬을 더 선호합니다. 이 점수 보이시죠? 공부를 재미있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은 재능 칭찬을 선호하고요. 공부의 의미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아이들은 노력 칭찬을 더 선호합니다. 이거 어떤 차이인지 그 느낌이 오시나요? 공부를 재미라고 여기는 아이들은 재능 칭찬에 더 동기부여가 되고요. 공부가 의미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은 노력 칭찬에 더 동기부여가 됩니다. 물론 이게 아직 통계적인 차이는 없어요. 이게 지금 기술 통계치만 차이가 있는 거라서 엄밀하게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데 이제 학생들 샘플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통계적인 차이는 결국은 벌어질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게 지금 샘플이 많아질수록 통계적인 유의도가 올라가거든요. 현재는 경향성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자, 이거 되게 충격인데요. 성적. 아까 제가 성적 물어봤다고 했잖아요. 자, 재능 칭찬을 선호하는 아이들 성적이 더 높아요. 물론 이거 진짜 성적은 아니고 학생들이 스스로 응답한 성적입니다. 학생들이 나는 100점 만점 중에 어느 점 구간에 있다. 그러니까 보통 아이들이 등급 하겠죠. 고등학생들은 내신 등급 가지고 아마 응답했을 것 같고 중학생들도 얼추 그 점수를 가지고 응답을 했을 텐데요. 어때요? 재능 칭찬 선호하는 아이들이 성적이 더 높아요. 그리고 재능 칭찬을 선호하는 아이들이 조금 더 부유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문지영 선생님께서 우리 재능 칭찬이 결과에 대한 인정, 성적으로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이 결과를 볼 때 지금 문지영 선생님과 같은 의견을 주시는 선생님들이 되게 많으세요. 지금 제가 화면을 이렇게 공유해 볼까요? 네. 지금 이렇게 재능 칭찬. 그러니까 노력 칭찬은 과정이고 재능 칭찬은 결과를 놓고서 우리가 이제 본다고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능 칭찬을 선호하는 아이들은 약간 결과지향적, 성과 중심주의. 그리고 노력 칭찬은 과정을 중요시한다.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근데 제 가설은 이거는 교육자 마인드고 스탠포드 대학 캐롤 드웨 교수의 마인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시대에 이게 맞지 않습니다. 제 뒤에 데이터를 계속 보세요. 이 개념이 약간 좀 깨질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자, 한번 또 보죠. 일단 행복감하고 볼까요? 자, 행복을 측정할 때 만족, 행복, 의미, 스트레스, 지루함, 짜증, 즐거움, 평안, 우울, 불안 10가지를 했고요. 맨 왼쪽에 있는 웰빙 지수는, 이 웰빙 지수는 뭐냐면 맨 왼쪽에 있는 거예요. 요거는 전체를 평균 낸 겁니다. 오른쪽에 있는 10가지를 평균을 내서 이제 웰빙 지수라고 이제 점수를 매긴 겁니다. 근데 그래프 길이를 보시면 파란색이 노력 칭찬, 빨간색이 재능 칭찬인데 어때요? 긍정적인 거는 재능 칭찬 선호 점수가 더 높죠. 그리고 부정적인 거, 예를 들면은 오른쪽 끝에 우울, 오른쪽 끝에 보시면 우울이나 불안 이런 것들은 노력 칭찬을 선호하는 애들 점수가 조금 더 높아 보입니다. 다만 지금 이 중고등학생들 320명 가지고 통계를 냈을 때는 이 결과가 이게 통계적으로 유의하진 않았어요.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음. 그러니까 사실은 같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이 정도 차이는 나지만 실상은 통계적으로는 차이가 없다. 통계적으로는 같다고 이제 봐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아까 왜 다 합쳤잖아요. 우리 이 중고등학생, 사범대 학생들, 그 다음에 우리 행복가교 선생님들 데이터를 모두 합산했을 때 그때의 결과가 이건데요. 이때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왔습니다. 이게 통계 검증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웰빙 지수 있죠. 전체를 합산된 거 요거를 이렇게 검정을 하게 되면 자 노력 칭찬 선호하는 아이들 자존감 5.94 재능 칭찬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평균 6.42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보시면 P값이 0.0000 얼마 이렇게 나와요. 이게 0.05보다 작으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P값이 이게 유의도인데 이것이 0.05보다 작거나 혹은 0.01보다 작거나 또는 0.001보다 작거나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갈수록 유의도는 훨씬 더 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0.05보다만 작으면 이건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다라고 이제 말할 수 있는 건데요. 지금 보시면 웰빙 그래서 제가 눈에 띄는 이 우울과 불안만 선생님들에게 보여드리려고요. 왠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칭찬 유형 즉 노력 칭찬 선호하는 아이들이 더 우울하다. 3.7, 3.17 점수 차이 크죠. 불안 4.16, 3.57 노력 칭찬 선호하는 아이들이 불안감을 더 강하게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다 유의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이 중간에 있는 것들도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있습니다. 아마 제가 일일이 해보진 않았는데 몇 가지만 해봤는데요.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스트레스나 짜증 이 두 개 빼고는 아마 다 차이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거 되게 충격적인 데이터라고 생각이 돼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데이터인 거죠. 아니 노력이나 과정을 중시하면 왜 학생들이 우울해지고 불안해지나 라는 이 질문을 던지는 거거든요. 행복감이 떨어진다는 거죠. 네. 자 이것도 되게 놀라운데요. 자 노력 칭찬하는 아이들이 공감 점수가 조금 높고 다시 거꾸로요. 자 노력 칭찬 맞네요. 자 노력 칭찬 선호하는 아이들이 공감력이 좀 더 높아요. 근데 이거는 통계적으로 여기 보시면 P값이 0.35 그러니까 이게 0.05보다는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같다고 보는 거고요. 근데 자기연민과 회복 탄력성을 보시면
이거 통계적으로 유의미합니다. 0.04, 0.05보다 작죠? 0.000, 이거 0.05보다 훨씬 작습니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면 재능 칭찬 선호하는 아이들이 자기를 더 스스로 따뜻하게 여기고 회복 탄력성이 더 높다라는 거죠. 성과 혹은 결과에 더 중점을 두는 아이들이 회복 탄력성이 더 높은 아이들이었다는 거죠. 이거 설명이 될까요? 우리가 기존에 우리 기성세대들이 알고 있었던, 우리가 옛날에 사범대나 교대에서 배웠던 것과 너무나도 다른 이 결과, 이 현상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예. 자, 요거 자존감과 공감, 자기연민, 회복탄력, 아까 보여드렸던 그래프 좀 확대한 겁니다. 요거 아까 보셨죠? 자존감은 공감보다는 연민과 회복탄력성과 훨씬 더 상관이 높다. 그리고 행복감도 마찬가지예요. 행복감도 공감력하고는 상관계수가 별로 높지 않아요. 여기 오른쪽에 요 수식 보이세요? 요거 보시면 맨 위에 있는 게 공감인데요. 자, 이게 Y, 제가 위에 다시 써볼까? Y는 0.05, 0.0, 반올림하면 0.6이겠죠? X 플러스 3.32,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뭐냐면 Y는 행복이고요. 아니다. Y가 행복이 아니고 X가 행복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X가 행복이고 X축, 그 다음에 Y축은 공감이죠. 자, 공감은 행복이 1점 높아지면 공감력이 0.06점 밖에 안 높아진다. 그러니까 거의 이 상관계수가 제로에 가까운 거죠. 그러니까 공감력과 행복감은 상관계수가 상당히 약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설명력도 1, 2%밖에 안 돼요. 여기 R제곱이 설명력인데 상당히 작죠? 자, 그런데 연민은 어떤가요? 기울기가 0.2, 훨씬 더 크죠? 그 다음에 설명력도 42%나 됩니다. 설명력이, 그러니까 자기 연민이 강할수록 행복감이 높다. 설명력이 42%니까 엄청나게 강한 거고요. 회복 탄력성도 기울기 0.27, 그 다음에 설명력은 36%. 상당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공감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친구의 마음을 헤아리고 배려하는 것이 늘 중요하게 우리가 인성교육 강조되지만 실상은 그것이 행복에도 자존감에도 거의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오히려 연민 그리고 회복 탄력성이 더 중시되고 있는 것을 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기연민과 공감, 요 세 가지만 봤더니 자기연민은 공감하고 상관이 없어요. 지금 여기 이렇게 떨어지는 게 이게 공감이거든요. 공감. 자기연민, X축이 자기연민인데 공감하고 자기연민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런데 회복 탄력성하고는 기울기가 거의 1입니다. 이게 이제 회복 탄력성하고 자기연민 관계고요. 밑에 있는 거는 공감하고 자기연민인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0.03, 거의 제로에 가깝죠. 그리고 설명력도 1%도 채 되지 않습니다. 공감, 그래서 공감을 어디다 갖다 써먹을 수 있나, 공감은 정말 써먹을 데가 없다, 이런 생각이 거의 들 만큼 공감이 지금 발휘하는 점수가, 그 효과가 나타나질 않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울 불안을 줄이려면, 아이들 아까 우울감과 불안감이 되게 높게 나왔는데요. 우울감과 불안감을 높이려면 아이들의 공감력을 키워줘야 되는가, 자기연민의 태도를 높여줘야 되는가. 보시면 자기연민은 우울감, 불안감과 완전히 반비례입니다. 심지어 기울기가 마이너스 2.6, 마이너스 2.4 엄청나게 급하게 나오죠. 자기연민이 1점만 높아져도 우울감, 불안감이 확 떨어진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른쪽을 보세요. 공감력이 높아질수록 우울과 불안이 높아져요. 공감력이 강할수록 우울감과 불안감이 높아집니다. 기울기는 약하지만 어쨌든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올라가는 경향성을 보여준다는 것이 충격이죠. 우리가 흔히 공감만 하면 번아웃, 공감 스트레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사실이구나 라는 것을 데이터가 충분히 뒷받침해주고 있고요. 참고로 이 데이터는 중고등학생들 데이터입니다. 어른들은 더 강하게 나오고요. 중고등학생들도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공부가 재미있으면 의미도 함께 느낄까? 이게 좀 따로 움직이나 봤더니, 공부에 대한 재미와 의미는 같이 가더라고요. 실제로 심리학, 우리 행복 연구하는 학자들도 삶의 재미와 이 삶의 의미가 요 상관계수가 되게 높아요. 이게 거의 비례하는 걸로 나옵니다. 상관계수가 0.59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는 0.58이니까 거의 비슷하죠. 재미와 의미의 상관계수가 세계적인 학자들이 흔히 말하는 게 0.6 내외인데 지금 거의 비슷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가 상당히 그 세계적인 추세에 비추어 봐도 되게 일치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 제가 또 오늘 추가된 제가 충격을 받은 내용인데요. 이게 뭐냐면 자, 칭찬 유형이랑 조절 초점인데요. 이게 뭐냐면 아이들의 성향이 도전하려는 성향이 있고 뭔가 방어하려는 성향이 있어요. 우리가 마치 MBTI 이렇게 나누듯이 이게 뭐냐면 어떤 그 수행과제 할 때도요. 어떤 애들은 수행과제를 되게 공격적으로 하는 애들이 있어요. 어떻게든지 뭔가 좀 눈에 띄려고, 어떻게 하면 더 재밌게 하려고, 어떻게 하면 더 점수 잘 받으려고 하는 애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애들은 수행평가를 할 때 어떻게 하면 망치지 않고 할까? 어떻게 하면 망하지만 않고 실수나 실패를 최소화하면서 안전하게 할까? 이렇게 신경을 쓰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이 도전 초점, 방어 초점이 어떤 과제를 수행할 때 성공하고 도전하려는 무모하더라도 어떻게든지 뭔가 잘해보고 싶은 욕심이 앞서느냐 아니면 실수나 실패가 걱정되고 두려워서 늘 긴장하고 두려워 이렇게 불안해하느냐 자 이런 겁니다. 자 보시면 중학생, 고등학생, 현직 교사 그리고 전체 통합 450명 통합된 거 보면 도전 초점이 어때요? 지금 이거 아시죠? 지금 빨간색이 이게 재능 칭찬이고요. 지금 빨간색이 재능 칭찬입니다. 빨간색 재능 칭찬. 그 다음에 파란색이 노력 칭찬이죠. 노력 칭찬. 파란색이 지금 이 노력 칭찬입니다. 충분히 이제 알고 계시죠? 파란색은 노력, 빨간색이 재능입니다. 보시면 중학생, 고등학생 전부 다 그 재능 칭찬을 원하는 아이들이 더 도전 그 성향이 강해요. 진취적입니다. 재능 칭찬을 선호하는 아이들이 훨씬 더 진취적이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재능 칭찬 선호하는 아이들이 덜 그 방어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패턴이 보이시죠? 근데 지금 사범대 애들만 이게 뒤집어졌어요. 지금 이 사범대 아이들이 뭔가 일시적으로 뭔가 왜곡된 모습으로 지금 보여지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이것도 또 자료를 찾아봤죠. 제가 나무위키에 보니까 수능은 하나라도 틀렸다간 내가 원하는 대학을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입시 제도가 하나라도 틀렸다간 큰일 나니까 어떻게 하면 실수를 덜 할까? 어떻게 하면 실패를 덜 하고 실수를 덜 할까? 이거를 완전 조장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하나 들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고등학생들에게 이런 현상이 나타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이 사범대에서 이 노력 칭찬을 강조하면서 실수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강하게 던져주고 있는 게 아닌가. 이 사범대 아이들의 그 교육 내용이 여기 드러났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입시 전문가들, 예를 들어서 그 우리 박형주 전 아주대 총장, 지금은 아닌데, 세계 수학자 대회에서 온 세계 수학자들에게 우리나라 수능에 30번 문제 풀으라고 했더니, 아이쿠라고 하더라.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문제가 아니더라. 그리고 그 우리 수능 창시자가 우리 박도순 교수님이시잖아요. 고3 때 배우는 단편적 지식은 3년 지나면 75% 잊어버린다. 잊어버릴 거로 시험을 보는 건 넌센스다. 이것이 수능을 없애야 하는 가장 이유다. 아니, 수능 창시자인데 수능을 없애자는 운동에 가장 앞서고 계세요. 저하고 페이스북 친구신데요. 서로 좋아요, 팔로우하면서 좋아요 눌러주는 하면서 이 박두순 교수님이 엄청나게 인맥이 되게 넓으시거든요. 근데 이런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김도연 우리 전 그 포스텍 총장, 수능은 창의력 없애는 최악의 평가다. 객관식 수능 평가는 접어야 된다. 강성태 공신닷컴, 수능 국어 풀어보니 이건 괴물이야 해. 말 그대로 출제자의 아들로 태어나야지 맞출 수 있어.
배상훈 성균관대 교수, 이번에 교육부 장관 후보로 올라갔던 분이신데요. 수능 킬러 문제들은 대학 수능과 상관이 없다고 단언할 수 있다. 전국 수학교사 모임 회장, 학생들 머릿속에 수학 개념이 있는 게 아니라 문제 유형이 있다. 무슨 이야기냐면 어떻게든지 도전해서 생각의 힘을 키우는 게 아니라 실수를 최소화할 수 있는 패턴 훈련, 유형 훈련에 집중하고 있다. 이게 다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 제가 이게 지금 꽂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도전 성향과 방어 성향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게 행복 교육에서 되게 중요한데요. 일단 우리 이번에 설문조사 참여한 아이들 보시면 파란색이 뭐예요? 도전 성향이잖아요.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아이들이 성적이 점점 높아집니다. 도전 성향이 강할수록 성적이 높다라고 인식을 합니다. 방어 초점은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근데 이거는 중고등학생을 합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쪼개보면 어떨까? 그래서 제가 쪼개봤어요. 그랬더니 중학생들이 그렇게 확실하게 나왔어요. 지금 고등학생은 보시면 지금 둘 다 약하게 올라가는데 중학생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게 중학생 효과구나. 중학생들은 도전적인 성향이 성적을 높여주는구나. 방어적인 성향은 살짝 기울기가 지금 마이너스로 되어 있죠. 네,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아직 입시랑 거리가 머니까 이 도전지향적인 것이 성취도에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고등학생이 되니까 이게 수능과 연결되면서 이제 이 효과가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능이 정말 문제가 많은 거죠. 모든 정상적인 이런 어떤 우리의 심리 현상을 왜곡시키고 비틀어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게 사실 왜 행복심리학자들이 이 도전 성향과 방어 성향에 관심을 갖냐면 이게 행복감을 설명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전적이고 진취적인 성향이 행복감하고 상관계수가 y는 1.24 x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설명력도 15% 정도 됩니다. 기울기도 보시는 바와 같이 되게 높습니다. 이렇게 위로 올라가죠. 근데 지금 방어 초점은 어떤가요? 행복감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기울기도 마이너스입니다. 설명력은 10% 정도나 됩니다. 11%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도전 초점, 진취적이고 이것이 성적과도 상관이 있고요. 심지어 행복과는 상관이 훨씬 더 강하다는 거죠. 근데 방어 초점은 성적하고는 거의 상관이 없어 보이는데 행복감을 떨어뜨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에게 학교에서 가르칠 때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자, 질서를 지키세요. 규범을 지키세요. 자,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이렇게 의무를 강조하는 게 방어 초점이거든요. 의무와 규범. 컬럼비아 대학 심리학과의 토리 히긴스 교수가 처음으로 제안을 해서 이게 되게 히트를 친 건데요. 즉 성공하려는 마음, 도전 초점, 그리고 방어 초점 이렇게 두 가지로 심리 검사를 할 수 있어요. 이번에 학생들이 이걸 다 응답을 한 겁니다. 선생님들이 이제 뿌려주신 그 설문에 이게 다 있었죠. 도전 초점이란 이런 겁니다. 내 삶에서 어떻게 하면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실패 막는 것보다 성공하는 데 더 관심이 있는가? 내 주 학업 목표는 야망을 이루는 것이다. 이런 생각일수록 도전 초점이 높은 거고요. 어떻게 하면 내 삶에서 실패를 막을까? 어떻게 하면 이득보다 손실을 더 최소화할까? 나 이번 졸업 못하면 어떡하지? 어떻게든지, 인서울은 가야 되는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임용시험 붙어야 되는데, 막 인서울은 가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들이 방어 초점입니다. 도전 초점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재미있고 열심히 하려는 마음이 들게 하는 취미나 활동들을 자주 발견할수록 점수가 높아지고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이 얻기 쉬웠습니다. 왜냐면 늘 도전하니까요. 근데 방어 초점인 사람들은 부모님이나 아니면 학교에서 만들어 놓은 규칙과 통제를 잘 따릅니다. 상당히 모범생 성향이 강하고요. 그리고 부모님이 싫어할 만한 행동들을 잘 안 합니다. 그래야 된다는 생각이 아주 강한 학생들이죠. 자, 도전 초점이 강한 사람들은 원하는 것이 있으면 막 흥분하고 에너지가 솟구치고요. 재밌는 것으로 생각되는 새로운 것을 항상 시도하려고 합니다. 방어 초점이 강한 아이들은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생각이 한 번 들면 계속 그 생각이 머릿속에 맴돌면서 그 집착을 합니다. 뭔가 내가 제대로 못했다는 생각이 들 때는 그 근심이 자꾸 쌓입니다. 도전 초점은 자신의 직관에 대한 믿음, 자신감, 용기, 그리고 도전과 관련이 되고요. 방어 초점은 근거 없는 직관은 위험하다. 항상 이유와 논리가 중요하고 그래서 매뉴얼과 원칙, 그리고 계획대로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생각이 아주 강합니다. 도전 초점은
상황에 되게 유연하고 융통성이 강한 스타일이죠. 그래서 도전 초점은 유연성을 강조하고 방어 초점은 좀 경직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상대방을 볼 때 이렇게 보인다는 뜻입니다. 도전 초점인 사람이 방어 초점을 보면 되게 경직돼 보인다는 거죠. 자기는 유연하다고 말해요. 근데 이걸 바꿔서 말해볼까요? 자, 방어 초점이 강한 사람이 볼 때는 이게, 야, 너희들은 너무 성급해. 야, 좀 뭔가 좀 차분하게 해야지 하면서 우리는 신중하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관점에 따라 다른 겁니다. 지금 무엇이 더 우월하다, 무엇이 열등하다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자, 누구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바람직하고 상대방은 뭔가 부족하다라고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둘 다 좋게 말해볼까요? 자, 둘 다 좋게 표현해보자면 도전 초점은 신중하면서도 신속하다. 방어 초점은 신중에 신중을 기한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실수하면 안 되는 일을 할 때는 방어 초점이 유리하겠죠. 하지만 우리가 뭔가 새로운 일에 도전할 때는 당연히 그 도전 초점이 유리하겠죠. 그게 이게 일장일단이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만 일장일단이 있는데 어떻다고요? 도전 초점이 강한 사람이 행복감이 훨씬 높고 성적이 높아진다라는 것이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 가지 사이에 밸런스를 갖추되 실수하면 안 되는 일이라는 게 뭐예요? 그거는 매뉴얼입니다. 해야 될 일을 해야만 되는 경우가 방어 초점인 거죠. 통제를 해야 됩니다. 통제. 그런데 우리가 인간이 성장하고 진화한다는 건 통제가 아니라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진취적이고 도전적일 때 더 큰 성장이나 진화를 기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의 관점에서는 도전 초점, 그리고 실수하지 말아야 된다는 관점에서는 방어 초점이 맞다. 그러니까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이 모든 것은 케바케, 사바사. 자, 제가 요 구체적인 설명들은 다음에 기회를 가지고 하기로 하고요. 창의적인 일을 할 때는 도전 초점, 매뉴얼적인 일을 해야 될 때는 방어 초점. 그래서 우리는 창의적인 일도 해야 되고 매뉴얼적인 일도 해야 된다. 이 둘 사이에 재미에서는 행복에 유리한 것은 도전 초점이고요. 뭔가 의무, 의미 이렇게 볼 때는 방어 초점이 유리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실제 연구는 이쪽이 더 높아요. 어쨌든 균형이 필요하다. 균형이 필요하다. 중요한 거는 우리는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도전 초점을 눌러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 그 연구 결과 학생들 요 300여 명이 응답을 했는데 도전 초점이 높은 아이들이 성적도 높고 행복감도 높다. 이거는 기존 이론이 확인된 거고요. 그 다음에 노력 칭찬과 재능 칭찬은 기존 이론이 완전히 뒤집어진 겁니다. 물론 이제 대학생과 그 아까 이제 고등학생들에서 약간 반대로 거꾸로 나온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폭넓게서 이게 고등학교 1, 2, 3학년으로 갈수록 이게 점점 더 뒤집어진다면 입시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그 아이들에게 아주 절대적인 조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요거는 우리 설문에 그 데이터가 더 쌓이면 지금 이제 고1, 중3, 중1 딱 이렇게 3개 학년만 응답을 했기 때문에 이게 제한적인데 골고루 모든 학년 응답을 하게 되면 이거는 충분히 검증이 되고 설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수. 그 문지영 선생님께서 그 채팅창에 이렇게 써주셨는데요. 그 개인의 행복과 관련하면 타인 공감보다는 자기 연민과 회복 탄력성이 필요하겠죠 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타인 행복과 관련해서는 그럼 공감이 필요할까요? 아닙니다. 이것도 최근에 연구들이 계속 속속들이 나오면서 공감을 하는 사람들은 타인에게 도움을 주기보다 방해가 된다라는 연구들이 있어요. 연민을 느끼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요. 공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오히려 방해가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공감은 공감 스트레스와 그 다음에 우울, 불안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 공감을 느낀다는 건 이 스트레스가 높아지고 불안감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도울 때요. 합리적인 도움을 주려면 합리적이고 되게 이성적이면서 냉정을 유지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게 흔들려가지고 이게 분별력이 흐려져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못 줄 가능성이 커진다가 연구 결과예요. 연민을 느끼는 사람들이 왜냐면 연민을 느끼는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안 받거든요. 그래서 냉정함을 유지하면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연구 결과이고요. 그럼 왜 도움을 제대로 못 주느냐?
타인을 위해서도 이게 왜 오히려 걸림돌이 되느냐라는 거잖아요. 공감은 상대방의 처지와 상황을 이해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할까, 무슨 감정을 느낄까를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이제 공감이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 사람의 감정이 상상이 되면 그 감정이 자연스럽게 전이가 되면서 타인의 감정이 내한테 와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타인의 감정이 내 안으로 와서 내 감정을 밀쳐내고 내 안방을 차지하는 거죠. 이것도 문제인데 진짜 문제는 특히 이제 상담학에서 이제 상담 이제 막 석사 지나서 박사 그리고 이제 뭐 슈퍼바이저까지 가게 되면 다들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담자에게 공감을 해서는 안 된다. 왜냐면 공감은 불가능하다. 상대방의 감정이라고 내가 상상하고 그 감정을 이입한다고 하지만 실상 그거는 내가 상상한 것일 뿐, 내가 만들어낸 허위 감정일 뿐, 심지어 그것이 내 안으로 들어와서 감정 이입이 되는 순간 이 번아웃이나 우울, 불안, 스트레스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는 누구의 감정도 아닌 내 감정도 심지어 아닌 그 소위 내가 상상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것이 나를 괴롭히는 거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책무성, 어떤 부담감 혹은 내지는 이걸 어떻게든지 내가 해결해야 되는 강박, 이런 이 스트레스가 높아진다, 그 강박까지 느끼게 되니까 계속 이런 꼬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연구들이 마인드풀니스를 강조하는 이유가 공감이 늪에 빠지지 말고 자기 연민, 셀프 컴패션, 자기 연민을 통해서 타인을 향한 연민으로 나아가면 우리가 이런 어떤 그 공감이 부작용에 빠지지 않고 냉정을 유지하면서 훨씬 더 합리적으로 도움을 더 많이 줄 수가 있다. 이타적 행동을 더 제대로 해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연구 결과들이 최근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앞으로 행복 줌살롱을 계속 해나가면 어떨까라는 그런 바람이 좀 있고요. 우리 서영석 박사님도 의견을 주셨네요. 서영석 박사님 마이크 켜고 말씀해 보세요. 지난번 질문하고 유사한데요. 네. 이게 지금 인과관계로 우리 홍 박사님은 설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요. 인과관계 아니고요. 그러니까 계속 상관관계라는 걸 전제로. 상관관계라고 하면 그 노력 칭찬을 선호하는 사람은 불안하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불안한 사람은 노력 칭찬을 선호한다.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맞아요. 저도 그러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후자 해석이 더 타당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후자로 해석하게 되면 지금 그 통계가 다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그러니까 지금 이미 심리 상태가 우울하거나 불안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노력 칭찬을 선호할 거다. 그렇죠. 이렇게 설명하는 게 훨씬 더 저는 더 그게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런데요. 그게 더 확 이렇게 와닿는 느낌인데요. 네네. 그래서 모든 것들은 아마 그런 식으로 지금 해석을 하면 네. 그 상당 부분 저는 이해가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불안하기 때문에 불안한 사람한테는 너는 더 이렇게 노력해서 이런 좋은 성과를 내고 있으니까 불안해하지 말고 더 해라. 예를 들면 불안만 해도 그렇고요. 다른 것들도 대부분 그렇게 해석이 가능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방향성이 이게 상관관계이기 때문에 방향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것 같아서요. 맞아요. 그래서 네. 제가 지금은 그러니까 변수를 이 두 개씩만 가지고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통계적으로는 엄밀하지 않아서 이 모든 오늘 제가 이제 설문조사 했던 모든 변수를 동시에 돌려서 그러니까 소위 요인 분석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확실하게 이제 베타적인 요인들만 가지고서 구조 모형 혹은 경로 모형을 분석을 하게 되면 지금 서영석 박사님 말씀하신 것들을 검증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불안감, 그 다음에 교사의 노력 칭찬, 재능 칭찬, 그리고 그 아이의 행복감. 이거를, 이 경로를 보는 거죠. 이 불안감이 행복감을 떨어뜨리는데, 재능 칭찬이나 노력 칭찬 이걸 더 심화시키는지, 아니 이걸 더 완화시키는지, 이게 예시인데요. 그래서 이걸 구조방정식을 만들든지, 혹은 여러 가지 경로 모형은 이걸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아까 계층도 달랐잖아요. 재능 칭찬 선호하는 아이들은 자기가 더 부유하다라는 인식이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의 그 계층에 대한 인식을
통제하고 이걸 다시 돌리게 되면 결론이 좀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엄격한 그 검증은 제가 이제 제대로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지금 소위 맛보기를 해본 거라서 지금 서영석 박사님 말씀해 주신 게 상당히 의미심장하고 그런 그 인과관계를 좀 더 살펴보기 위한 그 분석의 어떤 필요성을 아주 잘 지적해 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되게 확 와닿는데요? 너무 좋은데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윤남순 선생님도 지금 채팅창에 의견을 주셨는데, 고등학생 아이들이 같이 듣다가 엄마는 예쁘다가 좋다와 화장을 네, 라며 예를 들어주네요. 예쁘다는 재능 칭찬, 화장을 잘하는 데는 노력 칭찬. 그러네. 대박이다, 이 예시. 어, 잠깐, 이거 어디가 인용해야 되겠다. 요거. 여자분들한테 이거 확 먹힐 것 같은데요? 진짜 그럴 것 같은데? 남자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예. 이게 미남이다, 잘생겼다. 이거랑 되게 이제 호감형이다. 호감형은 이제 좀 노력을 좀 해야 돼. 제가 호감형이란 말을 많이 들어가지고 약간 거기서는 좀 약간 주눅 들어 있었는데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우리 박형근 선생님, 이 이름 되게 오랜만이다. 박형근 쌤 목소리도 한번 들어볼까요? 박형근 쌤 나와라 마이크 되시나? 예,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무슨 예, 말씀이세요? 말씀해 주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네. 잘 지내시죠? 예, 제가 마인드셋을 읽었을 때 네, 그 내용은 그 성장형 마인드인가 고정형 맞아요. 마인드인가에 따라서 이 사람의 미래 성취가 달라진다. 그것에 많은 상관관계가 있다를 보여주는 그런 책으로 읽고, 그때 성장형 사고방식을 아이들이 가지게 지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때 나왔던 이제 애들이 성장하려고 하느냐, 아니면 나는 성장할 수가 없어, 이렇게 그냥 자기가 태어난 대로 나는 살 수밖에 없어, 이런 식으로 사고를 하느냐에 따라서 맞습니다. 그걸 확인하기도 하고, 그게 지금 내용과 아까 첫머리에 제가 정확히는 못 들었지만 그것과 관련된다. 그걸 이제 뒷머리에 좀 얘기하신 앞부분에서 얘기하신 것 같은데, 그 내용이, 그러니까 노력 칭찬이냐, 재능 칭찬이냐, 이런 것이 노력이 어느 부분에 대한 노력을 칭찬하는 건가. 그러니까 노력만 칭찬하는 게 아니라 노력을 통해서 네가 이렇게 성장했구나. 자신의 변화와 성장을 같이 칭찬해 주기 때문에, 내가 변할 수 있구나, 노력하면. 이러한 마인드를 심어줄 때 좀 더 그런 것이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냥 노력만을 칭찬하는 게 아니라 노력을 통해서 네가 변화되고 성장했구나, 이런 것에 대한 좀 방점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지금 우려되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은 언뜻, 네,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 칭찬보다 애들이 재능 칭찬을 선호하는 이유로 변했다, 또는 그런 과정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사회가 애들이 이제는 태어날 때 받고 있는 그 가정 환경이나 자기가 갖고 있는 재능이 그냥 기존에 태어날 때부터 받는 게 변화되기 힘들다는 그런 걸 갖고 있지는 않을까. 우리의 계층의 이동이라든가 계층 변화가 우리 사회에서는 이미 조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 그걸 지금 이 데이터가 나타내 주는 건 아닐까 하는 우려가 돼요. 노력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얻을 수 있고 변화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느냐, 아니면 태어난 가정에서 나는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선호를 이 재능 칭찬이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는 건 아닌가, 혹시나, 이런 생각을 지금 해봤습니다. 맞아요. 박형근 선생님 말씀해주신 그 부분을 검증하려면 예를 들어서 정말 풍요로운 물질적 풍요를 누리면서 사는 아이들과 혹은 정말 여전히 이게 이 시골에서 소위 뭐 다문화 가정이라든가 한부모 가정이라든가 이제 이런 아이들 대상으로 뭐 이런 데이터들이 폭넓게 수집이 되고 뭐 그 외에도 이제 아마 박형근 선생님의 가설을 검증하려면 또 다른 데이터들도 필요할 텐데 그런 것들이 있다면 오히려 지금 이런 이 변화가 박형근 선생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그 열쇠가 발견이 될 수도 있을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저도 당연히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저는 이제 어떤 가설을 가지게 됐냐면, 박경훈 선생님께서 이제 그러셨잖아요. 노력을 통해서 내가 성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애들이 그런 신념을 좀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바람이 있으신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제 가설은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내가 좋아하는, 내 취향에 맞는 일을 할 때는 그럼 재밌어서 하는 거잖아요. 소위 내재적 동기. 그럴 때는 노력 칭찬은 난 재능이 없나 봐. 더 노력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때는 재능 칭찬 좋을 거라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건 아니야. 근데 내가 대학을 가려면 수능을 잘 봐야 돼. 내가 취업을 잘 하려면 스펙을 잘 쌓아야 돼. 근데 나는 지금 스펙을 쌓은 것도 없고, 아니면 지금 수능이 이제 막 4, 5등급인데 나 인서울은 글렀어.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너 조금만 더 노력하면 너 충분히 할 수 있겠어 라고 할 때, 그럴 때 노력이 도움이 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 사회가 설정해 놓은 표준화된 프로세스를 따라갈 때는 노력 칭찬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내가 가고 싶지 않아도 가야 되는 길. 그런데 내가 나의 어떤 내지적 동기에 의해서 정말 내가 하고 싶은, 혹은 내가 정말 좋아서 하는 일이라면 당연히 재능 칭찬이 효과를 발휘하는 게 지금 오늘 제 데이터가 그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30년 전 캐롤 드웨 교수가 실험했을 때 그 당시 10살짜리 5학년 아이들은 소위 미국의 표준화된 교육과정, 미국의 표준화된 시험의 그 시스템 하에 아이들은 내가 수학을 좋아서 하는 것도 아닌데 수학 시험을 보고 갑자기 수학 머리가 좋다고 하니까 불안하죠. 내가 머리가 좋아? 그래 놓고서 좀 더 어려운 문제 풀어볼래? 아니요. 그냥 아까랑 똑같은 거 해볼. 이렇게 되는 거죠. 주눅 드는 거죠. 왜냐면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아닌데, 근데 재능을 칭찬받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오히려 나중에 재능이 없다는 게 들통났을 때 더 무한해질까봐 회피하려는 마음이 생길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캐롤 드웨 교수의 실험이 그래서 그렇게 나온 것이 아닐까. 이 마인드셋, 이제 그 기반 이론이. 예, 아까 박사님께서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얘기하셨던 것처럼, 네. 그러니까 어릴 때의 그런 그 칭찬은, 그 가능성이 열려져 있는 상황에서의 칭찬은 노력 칭찬이 효과가 높을 텐데, 네. 자기의 진로나 이제 그 어떤 방향이 정해진 상태에서 그 분야에 네가 재능이 있다고 인정받는 것은 그걸 더 잘할 수 있는 힘을 갖게 하는 뭔가가 되겠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고등학생, 그게 몇 학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1학년도 그 진로에 대한 그 자기 선택이 뚜렷하다면 그런 재능에 대해서 넌 이런 재능을 갖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해주는 게 얘가 그 분야에 내가 진짜로 이 분야에 가도 되겠다 생각을 가지고 더 노력할 수 있게끔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시기에 따른 칭찬의 방법, 그 아까 금방 캐롤 드윅 교수의 얘기처럼 그럴 것 같네요. 네네네. 다만 제가 설문조사에서 물어본 방식은 좀 더 이렇게 어떤 내 진로 관련해서의 재능과 노력을 물었다기보다는 내가 방금 수행 과제를 끝냈다. 그 칭찬을 받을 상황이 되었다. 그럴 때, 너 되게 열심히 했구나라는 칭찬과, 너 능력이 있구나라는 칭찬 중에 뭘 원하느냐. 그래서 약간 이 질문이 좀 이렇게 좀 더 이렇게 가벼운 질문을 던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우리가 수시로 무시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피드백을 주시잖아요. 오, 잘했네. 그렇지. 그거야. 이렇게 하는 노력 칭찬과, 오, 대박. 헐. 막 이러면서 하는 그 재능을 이렇게 돋보이게 하는 그런 칭찬. 이것들을 좀 구별하기 위해서 했던 거라서, 지금 박경훈 선생님 수준까지 들어가려면 좀 더 깊게, 더 질문도 더 심층 인터뷰도 해가며 질적 연구도 해야 될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너무나 좋은 문제 제기 감사합니다. 일단, 그렇게 하고, 조금만, 저희가 오늘 길게 할 수는 없어서, 이정숙 선생님은 저는 재능 칭찬과 노력 칭찬에 대한 장기적 연구 결과, 네, 당연히 마인드셋 연구가요, 한 번 연구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종단 연구를 해서 성장형 마인드셋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실제로 성과를 내면서 생산성이 높더라. 재능 칭찬에 길들여진 아이들이, 고정형 신념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이렇게 계속 떨어지더라. 이제 이 종단 연구 결과 가지고 그 책이 나온 겁니다. 이게 다만 저는 성장형 마인드셋, 고정형 마인드셋은 저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행복도 마찬가지예요. 행복은 변할 수 있다. 행복은 태어날 때 결정된 거야. 이 두 가지 신념 가지고 보면
행복은 태어날 때 결정된 거야라고 믿는 사람들 행복감이 대체로 낮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 저는 행복은 약간 좀 태어날 때 좀 결정되는 측면이 되게 강하다라고 저는 믿는데 저는 행복감이 되게 높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다 분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퉁쳐서 평균으로 하게 되면 사라지는 그 어떤 진실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행복감이 아주 극단적으로 높은 사람들은 우리 행복은 고정돼 있다는 신념이 강할 수도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재능 칭찬, 노력 칭찬도 혹은 성장형 마인드셋, 고정형 마인드셋도 이걸 세분하게 조금 아까 케바케 사바사 이렇게 말했듯이 쪼개서 봐야 우리가 현실적으로 실천적인 가이드라인이 더 정확히 나오지 좀 퉁쳐서 다 노력 칭찬해야 돼 이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장기적인 연구가 필요합니다. 우리 도깨비쌤 칭찬하는 사람이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아니라 친구들의 칭찬일 때 다른 결과나 해석이 생길 수도 있을까? 친구들일 때 이거 더 강한 일단 인터뷰만 몇몇 아이들 해봤는데요. 친구들이 노력했네 이런 게 아니라 친구들이 헐 막 대박 이렇게 애들이 이렇게 놀라는 표정 있잖아요. 그때 애들이 막 되게 흥분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진로나 뭐 내지도 이렇게 들어갈 것도 없이 그냥 평소에 친구들에게 내가 뭔가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아니 왜 집에서도 엄마 아빠가 요리할 때 된장찌개 끓였는데 갑자기 눈이 동그래져요. 예, 그럼 이제 남편이 오랜만에 요리를 했는데 아내가 눈이 동그래지면서 그러면 그 남편이 얼마나 그 희열을 느끼겠어요.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친구들의 칭찬도 그런 반응들을 좀 확인해서 더 강하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궁금하네요. 친구들이라고 질문을 안 해봤었기 때문에 근데 더 강할 거라는 예상은 들고 그냥 문지영 선생님 설문조사 결과를 옹호하시는 건지 그래서 이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것인지 어떤 생각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우연히 발견된 게 아니라 당연히 재능 칭찬이 맞다라는 그러니까 행복 교육을 하다 보니까요. 제가 아까 사실 PPT를 좀 건너뛴 부분이 맨 앞부분에 뭐가 있었냐면 우리가 비교하지 않기 수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가는데 비교하지 않기. 그러니까 이 표준화된 프로세스는 남과 계속 비교를 해야 돼요. 서열이 매겨질 수밖에 없고 내가 더 앞서가야지만 내가 더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표준화된 프로세스는 모든 사람들이 그 길에 올라오기 때문에 우리는 경쟁을 해야 된다. 항상 우리는 비교에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 노력 강조는 우리를 비교에 더 취약한 인간으로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하지만 우리 행복교육에는 이 강점, 나의 강점을 찾아서 우리 초등행복교과에서 강점 검사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남과 다른 나를 발견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노력 칭찬이 아니라 재능 칭찬이 나라는 존재에 대한 자각을 더 강하게 깨워주는 것이 아닌가. 전 이 가능성을 생각했고 그리고 제가 학생들 칭찬할 때도 제가 감탄할 때 학생들이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데이터로 한번 검증해봐야겠다. 캐롤 드웨 교수의 이론을 뒤집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해서 해봤는데 이게 데이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결과를 옹호하려는 태도가 아니라 이미 저는 이게 맞다는 방향성이 있었는데 데이터가 잘 나와서 이거 30년 전 이 시대정신이 바뀌었다. 30년 전 이론 이거 계속 밀어붙이면 안 될 것 같다. 위험하다라는 거죠. 이 비교하지 않기 수업했을 때 아이들 반응이 자신감이 생겼어요. 나를 사랑하게 되었어요.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학생들 후기를 보면 끊임없이 자신감, 사랑, 용기,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자신감, 행복, 용기, 기분이 좋았어요, 등등등. 네. 어쨌든 네, 문지영 선생님 말씀대로 저는 이거를 좀 지금 이거는 약간 파일럿 테스트 같은 연구였고, 공식적으로 연구윤리 프로세스를 밟아서 연구윤리 심의를 득해서 설문도 다 확인을 받고, 그래서 공식적으로 설문을 해서 지난주에 우리 서영석 박사님 말씀해주신 그 연구윤리 규정에 맞게 해서 데이터를 다시 수집을 해가지고 좀 더 정교하게 이제 대충 느낌을 잡았으니까요. 그러면 국제학술 저널에 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연구하실 선생님들을 좀 모집하려는 게 제가 행복과학교에서 이걸 오픈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그 다음에 또 우리 문지영 선생님 자존감이 낮을수록 재능 칭찬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아니요. 아까 서영석 박사님이 가설을 제시해 주신 것처럼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노력 칭찬을 원했던 것이다.
이게 우리의 인식에 경험에 부합되는 설명인 것 같고 이 데이터가 그거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그 인과관계를 확증하기 위해서는 이제 구조 방정식을 돌려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이제 종단 연구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자존감이 변하니까 노력 칭찬 선호하는 아이들이 재능 칭찬을 선호하더라라든가 뭐 이런 식의 인과관계를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시점을 둘, 셋, 넷 포인트를 찍어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럼 선후 관계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공식 연구일 때 우리 아이들과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네. 제가 겨울방학 때 그 연구윤리 심의 거쳐서 내년 3월 딱 계약할 때요. 대대적으로 한번 연구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우리 뜻있는 선생님들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봐요. 이거 행복교육에도 중요한 시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박사님, 문지영 선생님. 네. 네, 한 가지 네. 말씀드려도 저는 초등에 그럼요. 있어서 네네. 연구에는 초등학생들은 없었잖아요. 제가 만난 그 아이들 이렇게 보면 네. 좀 자존감이 낮고 대체적으로 좀 그런 아이들인 경우에 네. 그냥 너 참 열심히 했다 이런 것보다는 그런 아이들한테는 재능 칭찬에 가깝게 와 이거 멋지다 이러이러한 부분이 굉장히 이상적이다 뭐 창의적이다 이렇게 아주 조금 더 구체적이지만 재능 칭찬에 약간 가까운 노력 칭찬을 해주거든요. 약간의 재능 칭찬을 조금 더 해주니까 이 아이가 자신감이 확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네. 문지영 선생님 가설이 만약에 실제 현상에 근접한 이야기라면 이 설문에 초등학생들이 응답했을 때 이 학년이 내려갈수록 아마 문지영 선생님의 말대로 이 데이터가 다시 패턴이 뒤집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단톡방에 그 우리 학생 설문조사 링크 이제 제가 지난주에 올려드린 거 한번 보시고 초등학생들에게 이 질문에 좀 어렵거나 좀 이런 말들을 좀 바꾸면 좋겠다 하는 한번 선생님 진짜 응답해 보시면서 나중에 연구 같이 해봐요. 네네네. 초등학생들도 음. 한번 해보면 네. 좋을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초등학교 저학년은 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네, 단어들이 좀 네. 있거든요. 오케이. 네, 좋습니다.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네.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그 저랑 IB 연구 같이 하고 계신 우리 이혜정 박사님이 아들이 ADHD 되게 심했었고, 근데 얘가 놀랍게 대학을 갔어요. 고등학교 2학년 넘어갈 때, 도대체 얘는 노력 말고는 뭐 칭찬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야, 너 진짜 열심히 하는구나. 근데 얘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좌절을 하더래요. 근데 그 엄마가 어느 순간 가만히 있어봐. 나는 못하고, 지 누나도 못하고, 지 아빠도 못하는데, 얘는 진짜 대단하다. 얘는 노력하는 게 얘 능력이네. 라고 해서, 야, 넌 노력하는 게 너의 강점이야. 라고 말을 했대요. 근데 얘가 눈이 동그래지면서, 그럴 수도 있나? 하면서, 얘가, 그다음부터 얘가 확 달라져. 그 고등학교 마지막 그 1년, 그게, 이 아이의 인생에 엄청난 전환을 가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이혜정 선생님이랑 저랑 며칠 전에 이 얘기하면서, 노력 칭찬을, 그러니까 너 열심히 하는구나, 열심히 하니까 성장할까, 이게 아니라, 너는, 너의 강점은, 혹은 너의 재능은 지구력이다. 라는 거죠. 노력을 재능화해서 칭찬을 하면, 이거 재능 칭찬이다. 그래서 이 얘기를 우리가 얘기하면서, 앞으로 시대 정신은 노력 칭찬 시대는 끝났다. 이제 재능 칭찬 시대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가지고 있거든요. 되게 좀, 이거 말 되지 않아요? 약간 이게 지금 사실 문지영 선생님 얘기 들을 때, 약간 그런 느낌이 살짝 들었어요. 문지영 선생님의 피드백을 주시는 그 스타일이. 그래가지고, 이게 그거랑 맞닿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쵸?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까지 하고, 네, 문양 선생님 오셨다. 문양 선생님, 우리 행복가교 선생님들과 설문조사한 결과 되게 재밌더라고요. 이거 보고 우리의 향후 미래, 우리의 운명을, 방향을 정하는 아주 더 중요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양 선생님 나와라, 오바. 예, 안녕하세요. 오늘 좀 늦었습니다. 예, 주일이 더 바쁜 날이네요. 예, 선생님 하여튼, 뒤에 배경 누구예요? 그 사진. 이거 영주의 무슨 마을인데, 이제 선생님이랑 걷고 있는 모습을 다른 분이 찍어 주셨어요. 그래서 분위기 흑백 있다. 사진인데, 예, 영주의 무슨 마을의 사진인데, 정신이 없다 보니까 지금 또 손으로 해가지고 화질이 또 흐렸네요. 영죽하면 유명한 게 소백산 자락 밑에 서수서원가 부석사 세계문화유산을 2개를 갖고 있고요.
보물이 7개나 있대요. 저도 아. 처음 알았어요. 영주에 있어도. 그리고 자연 환경이 좋은데 여기는 뭐 하회마을처럼 생긴 무선마을에 이렇게 그 외나무 다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요. 선생님이랑 둘이 외나무 다리를 걷고 있습니다. 그, 예, 그 배은희 선생님이랑, 예. 예, 그때 갔던 생각나요. 예, 홍 박사님 머물렀던 그 네, 자리가 무선마을이죠. 예, 맞아요. 맞습니다. 예, 사족은 빼고 네.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109명이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보니까 경기 지역 선생님들이 한 30분 정도. 여기 높은 수는 서울입니다. 역시 경기와 서울, 인천, 예, 다음에 충남 이렇게 가는데 하여튼 그래도 전 지역에 한 명이라도 해서 109명입니다. 예. 이거는 제가 분석은 안 했고, 행복가교에서 제가 309명의 회원들의 전 연락처를 제가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금 작업을 시켜서 지역별로 좀 나누어 보려고 아직 그렇게 하는 못했는데, 자, 첫 번째 지역별 행복가교 모임이 있다면 참석하시겠냐? 예. 79명, 72%가 참석을 하겠다. 그리고 아직 미정이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참석이나 이런 활동들이 거의 중단되었고, 물론 행복가교 지역 모임이 활성화되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하겠습니다. 그 전에 어디 모임이 활성화됐는지는 서울 근교는 했을 것 같고요. 인천하고 대세충인가? 대전, 충남, 세종. 이렇게 두 네. 군데가, 대표적으로 활성화된 곳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지역 가교, 제가 팀장이니까 내년에는 무조건 지역 가교, 지역 모임을 하면 본부와 좀 연락을 해서 지원금을 좀 줄 수 있도록 모임할 때 최소한 커피값이라도 이렇게 줘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자주 모여야 행복 이야기도 하고 사는 이야기도 하지 않겠나. 그래서 좀 지원 방안에 대해서 조금 나중에 한번 좀 깊게 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행복가교 모임에서 주로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 제가 사실은 내용을 그렇게 많이는 못 적었는데 아무래도 좀 가장 크게 이야기한 것이 행복교과서 중심의 어떤 행복 수업 적용 사례. 선생님들이 저도 사실은 기초 심화까지는 들었는데 꾸준히 지속적으로 이렇게 뭔가 나에게 들어오지 않으면 그게 학교 현장에서는 해보면 내가 에너지를 쏟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필요할 것 같고, 행복심리학 이론, 그리고 학교 운영, 그리고 교양이었는데, 단연코 제가 보니까 아무래도 행복 수업 적용 사례와 행복 심리학 이론적인 것들이 조금 충족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그 지역가교 모임할 때 요런 예, 내용들로 예, 같이 예, 이렇게 예, 뭐 예, 스터디를 예, 한다거나 뭐 이런 예, 얘기죠. 마치 예, 그 예, 전학폭 모임 하듯이. 예, 예, 예. 네네. 오케이. 이해됐습니다. 다음에 행복 줌살롱의 재개 여부해서 88명, 83.8%가 재개를 희망한다. 시기상조 17명 있습니다. 16%. 예. 그러니까 이 그래서 시기상조가 그러니까 우리 행복 줌살롱 자체의 시기상조인지 아니면 이제 응답하신 선생님이 내가 시기상조다라는 건지는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건 안 물어봤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 좀 더 쉬자 이런 이야기인지 아니면 개인적인 건지. 네. 그래서 아무래도 2023년도부터는 행복 줌살롱을 재개를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아무래도 행복 줌살롱도 그렇지만 행복 가교와 조금 끈끈한 연계해가지고 같이 굴러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저 생각에는 두 개를 따로 생각해 놓고 하기에는 저의 영향도 안 되고 전체적으로 좀 그럴 느낌이 들고요. 다음에 이제 행복 줌살롱 한 달에 모임 횟수 이걸 물었습니다. 이거 물어보니까 월 1회 하자는 의견이 68명 중에 63%입니다. 그리고 네. 월 2회 하자는 의견은 33%, 3분의 1. 3분의 2 정도가 월 1회, 3분의
일 정도가 월 2에, 예. 요 월 4의 사람 제가 추적 조사하면 되지 많지 않겠습니다. 혹시 뭐 앞에 성씨가 도 뭐 이렇게 들어가시는 분도 있지 않을까? 예, 이거는 웃자고 한 겁니다. 예, 죄송합니다. 하여튼 전체적으로 제 생각엔 이걸 보면서 월 1회를 하면서 좀 중간에 수요가 필요할 때 번개 모임으로 간혹가다 이렇게 양념을 치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한 달에 한 예, 번이 확실히 심리적으로 마음이 편안한 것 같아요. 예, 예. 그 다음에 적절한 요일을 물어봤는데, 예, 월, 화, 수, 목, 금, 토, 일까지, 예, 다 있습니다. 신명, 팔명, 오명, 뭐 이렇게 하는데, 단연코 60%를 차지하는 토요일이 좋겠다라고, 일요일도 뭐 한 20%, 금요일도 20%. 그래서 정기 모임은 토요일 날 하고, 번개는 뭐 금요일이나 일요일 날 해도 크게 무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네. 다음에 줌사롱 1회 운영 적당 시간은, 2시간, 71명 65.7%가 2시간이 적당하다. 그리고 또 1시간 또 적당하다라는 건 33%. 예, 결론은 2시간 이상 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게 결론인 것 같고, 요거 두 개를 합치면 뭐 1시간 40분 이내에 끝내야 되지 않겠나. 3시간은 몇 명, 3시간이고 혹시 4명 안에. 3시간 보겠습니다. 요것도 4명인데, 아까 그 아무래도 매주 조세보면 하자는 그 라인의 사람들이 쫙 나오지 않을까. 예, 안 박형근 쌤과 하겠습니다. 도깨비쌤 아닐까 의심되긴 하는데. 예. 예, 누구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예, 그리고 적당한 시간대에 물어봤는데, 요게 참 그 변수더라고요. 아, 9시에 52%고요. 8시에 37%예요. 그 사실은 따져보면 9시가 대세라고는 또 할 수 없고, 또 8시부터 너무 일찍고, 이렇게 해서 보고 뭐 8시 반 아니면 뭐 하절기, 동절기 해가지고, 동절기는 겨울에 일찍 가니까 8시, 지금 같은 경우는 8시가 적당할 것 같고, 여름은 또 이렇게 너무 8시 하니까 안 오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근데 운영을 좀 저희가 탄력적으로 해도 되지 않을까? 무조건 뭐, 실제로 2020년 처음 저희가 시작할 때는 한동안 8시에 하다가 예, 8시에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9시에 왔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유연하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예. 하여튼 뭐 어디를 다 충족은 할 수 없지만 그러니까 그래도 여름에는 좀 9시, 뭐 예, 해 짧아지면 8시 뭐 예, 이런 식으로. 예. 교회 예배도 그렇게 탄력적으로 드립니다. 오. 겨울에는 7시, 저녁 7시, 여름에는 저녁 8시. 아, 그래서, 수요 예배를. 아니요, 주일 예배. 아, 그래요? 그래서 늦었습니다. 예, 아, 예, 저녁 예배를. 예. 다음에 행복 줌살롱 운영 프로그램 요거 보니까 최고 많은 것부터 할게요. 이거는 뭐 이렇게 중복 체크가 가능한 건데 한번 보니까 홍영일 박사님 시리즈 이 강의, 72% 아주 많이 차지했고요. 다음에 또 의외로 또 명사 특강을 엄청나게 많은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막 불현듯 드는 생각이 1월 첫 스타트를 우리 뭡니까 최인철 박사님 특강으로 좀 시작을 하면 어떨까. 제가 뭐 최인철 박사님하고 아는 연고도 없고요. 그냥 지역 가교 팀장인데 그래도 이걸로 시작을 하면서 뭔가 포문을 열어주면 아,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다음에 행복 심리학 이론 그리고 우리 행복 교과서 수업 사례 뭐 이런 순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홍 박사님은 뭐 어차피 메인으로 가야 되지만 그래도 이렇게 명사 특강 좀 뭔가 행복 연구회하고 좀 성격이 같을 수는 또 비슷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소수고 이거는 어떤 행복 가교 회원들 전체 대상으로 하는 불특정 다수의 어떤 그 대중 강연도 좀 필요하지 않겠나. 저는 그 느낌이 요즘에 워낙 유튜브 시대다 보니까 우리가 네. 유튜브 영상을 이렇게 구독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보면 네. 짧고 굵고
짧게 봤는데 뭔가 인사이트가 좀 있는, 그리고 내용이 다양한 이런 것들이 요즘은 되게 유행인 것 같아서 우리 네. 행복 줌살롱도 인사이트가 확실하게 강한 임팩트가 있는 내용이어야만 된다. 이런 좀 방향성을 좀 갖고 잘 기획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걸 참고해서. 예. 네. 하여튼, 뭐, 보니까, 뭐, 강연도 또 사실은 길게 하면 좀 싫거든요. 한 3, 40분 하고 질의응답 쫙 하고, 뭐, 이렇게 하면. 아니면 세바치처럼 뭐, 한 20분 내로, 15분에서 20분 내로 강연하고 질의응답 딱 들어가도 그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홍 박사님 또 이제 준비하셔야 됩니다. 설문조사 넣었으니까. 오케이. 예. 다음에 추천 프로그램을 했는데, 이거는 뭐, 많은데, 뭐, 하여튼, 핸드폰, 뭐, 독서 토론, 주제 토론, 힐링 프로그램, 예. 또 여기에 아, 우리 선생님, 김현욱 그러면, 선생님의 그림책 수업, 예. 예.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이 참여하는 사람이 한 달에, 내가 한 달에 한 번 딱 기억해서 참여한다, 이런 느낌인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번, 예를 들어서 명사 특강이나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한 달에 하는데, 뭐 여기 보면은 이렇게 서로 수다 떨고 이렇게 와인 한 잔 하면서 같이 수다 떠는 그런 거를 또 별도로 그러니까 격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매달 둘째 주는 와인 살롱, 예, 매달 넷째 주는 명사 특강,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도 되겠다. 지금으로서는 안 됩니다. 딱 한 번만 해볼 겁니다. 한 번 해보고 호응이 좋으면 네, 방향을 이렇게 확대하는 걸로. 이제 오케이, 오케이. 이기는 재개니까 네. 재개는 좀 신중하게 너무 많이 벌리지 말라는 또 조언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수업 나눔, 뭐 인문학 강의, 하여튼 내용은 많더라고. 구글 이용 수업 효과, 그다음에 뭐 행복 수업 나눔, 뭐 이런 책, 독서 관련, 긍정 심리 집단 상담, 뭐 예술 명상 뭐 이랬는데, 뭐 또 이분은 또 엄청나게 많이 써주셨어요. 뭐 이렇게 외국의 컨텐츠를 또 이렇게 공유했으면 좋겠다. 오, 예, 뭐, 괜찮다. 예, 예.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론은 모르겠지만, 예. 뭐 이런, 우리, 하여튼 요런 거는 제가 요 정리해서 한글 파일로 쫙 다 올려놓겠습니다. 원본 그대로. 어, 누구나 다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공개하는 게 맞지 싶어가지고. 음,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줌 살롱에 대한 의견입니다. 오프라인 모임 희망한다. 지역별로. 예, 좀 아쉬웠던 게 제가 오픈 모임을 한번 지역별로 한번 할 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한번 할 수 있도록 하여튼 내년 따신 봄이 지나고 나서 5월 달에 정도에 하여튼 한번 어디 야외에서 한번 지역 모임을 전체적으로 한번 하면 어떨까? 뭐 오프모임 가볍게. 해요. 예? 오프모임을 영주에 해주세요. 세계문화유산이 거기 다 있는데. 영주에서. 좋다, 아이, 좋다. 큰일 났다. 영주, 좋아요. 여- 네. 사실은 다른 팀 모임을 제가 영주에서 이번 겨울 11월 달에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신다면 뭐 1박 2일로도 가능한 게 선비촌 홈스테이 하는데 22,000원만 내면 뭐 100명까지도 뭐 제가 할 수 있어요. 3박 4시까지 되고 하루 자고. 오, 이런 괜찮다. 프로그램 그것도 조금 선비 프로그램도 좀 하지만 우리 걸로도 바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음, 뭐 그렇게 한번 포문을 열어볼까 싶습니다. 하여튼 못해서 저의 역할이 좀 너무 안 해서 그리고 또 요게 좀 찔리죠. 저도 수도권이 아닌데 수도권 아닌 지역에도 신경 써주셨으면 감사합니다. 네. 좀 그러니까 그런 하는 거예요. 서울 아니고. 예, 뭐, 또, 다양한 의견은 제가 또 올리겠습니다. 또, 근데 이제 너무 많은 외부 확장, 이런 거 고민이 필요하다, 정체성. 저는 뭐, 그렇게 정체성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논의할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일단은, 모여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정체성이 생기지 않겠나, 지금으로서는. 뭔가 고민을 할 때가 아니고 지금은 모여서 이야기하고 뭔가 행동해 볼 때,
아닌가 이런 그게 생각이. 도전 초점이에요. 정체성을 먼저 고민해야 된다가 그 방어 초점이고, 일단 뭐라도 벌려봐야 된다가 도전 초점이고. 예, 또 이론이 바로 적용됩니다. 예, 요런 분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체계 구성을 좀 더 탄탄히 준비하고 뭐 이런 것도 의견이 있었고요. 다들 한 분 한 분 진짜 되게 정성스럽게 의견을 다 올려주셨네요. 예. 지속적인 홍보 활동하기, 뭐 감사 인사도 많고요. 그리고 네. 행복 줌살롱의 운영 취지는 좋으나 명확한 시간 운영, 장기적 플랜이 있어야 지치지 않을 것입니다. 너무 오래 시간을 걸어 12시를 넘거나. 이때 코로나 때는 적당하기에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긴긴 우리가 밤이죠. 근데 맞아요. 지금은 이제 코로나가 거의 없어진 상태에서 맞아요. 밤늦게 하는 거 아니다라는 이야기 같아요. 처음에는 뭐 갈 데도 없고 그죠. 그랬기 때문에 딱 진짜 좋았는데 지금 시간은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하여튼 의견들이 다양하게 이렇게 있는데 하여튼 올리고, 혹시 여기 계신 분들이 한번 그 의견들을 한번 이왕이면 나눴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좀 지역 가교 모임도 해야 될 것 같고, 제 역할이 그거거든요. 지역 모임 주체들을 이렇게 세우는데 뭘 지원해 줘야 되는지 이것도 해봐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 홍 박사님하고 같이 하는 이렇게 행복 줌살롱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이렇게 이 길을 좀 탄탄하게 준비해서 좀 의미 있게 좀 진행을 하는 게 좋을까, 뭐 이런 두 가지의 안을 생각해 봅니다. 윤남순 선생님께서 설문 취합하시고 정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고 올려주셨네요. 그래도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주 깔끔하게 여기서 이제 종료하면서, 제가 좋아하는 유튜버가 그러니까 뭔가 막 진행하다가 시간이 다 됐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갑자기 딱 끊으면 되게 상쾌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우리 맨날 그런 거 제안을 해주셨는데 제가 그걸 못했었잖아요. 오늘 한번 그렇게 해볼까요? 지금 기영쌤부터 해서 목소리 듣고 싶은 선생님들 많이 있지만 다음을 기약하고 오늘 우리 딱 9시 50분 딱 끝내는 걸로 한번 해볼까요? 네. 끝내고 그 다음번 번개는 언제 할지 모르겠어요. 네. 언제 있을지 모르지만 송년이 될지 신년이 될지 어쨌든 네. 두고 보죠. 자, 다음번 번개를 기약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모두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진 찍을까요? 사진 찍을까요? 자, 사진 찍을게요. 잠깐만요. 다들 찍습니다. 조나미쌤 들어오셨다. 하나, 둘, 셋, 찰칵. 오케이. 네, 그러면 모두 즐겁고 행복한 일요일 밤 되시고요. 내일 또 상쾌한 기분으로 출근하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너무 추워서요. 따뜻하게 주무세요.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듣고 응원하는 감사합니다. 팀이 되길 바래요. 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3, 2, 1, 땡.